최대한 이 결정세액을 0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연말정산 제일 잘하는 방법이고 이번 연말정산 결정세액 0원 만들기 챌린지. 일단 첫 번째 소득공제를 거치면요,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표준이 되는 금액이란 뜻이에요. 이 과세표준이 나오게 되고, 그렇다면 이 다음 단계로 바로 여기에 세율 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최종 세금이 결정되기 전에 세금을 덜어내는, 공제를 번역하면 덜어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금을 덜어내는 세액공제가 시작되는데, 이 세액공제도 저희가 아주 잘 챙겨야 되죠. 네, 맞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은 과세표준 구간, 이제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할 수 있는데요. 세액공제는 소득이 많으나 적으나 관계없이 요건만 맞추면 누구나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소득공제에 공제해서는 안 해당되는 돼도. 내용이 없으면 우리가 거기서 포기할 게 아니라 이제 세액공제를 잘 전략적으로 파헤쳐 봐야 되겠죠. 맞아요. 제가 좀 몇 가지 찾아왔는데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교육비 세액공제예요. 네, 근로자 본인의 경우 뭐 대학교나 대학원에 지출하는 교육비를 공제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취업하기 전에 학교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 받았던 것도 네네. 교육비 공제 항목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 직업군, 예를 들어 뭐 간호사나 선생님 등을 직업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업무적으로 필요해서 대학원 가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본인 교육비에 대해서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한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5%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고 보면 100만 원을 썼을 때 교육비 할인을 15% 받는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진짜 할인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오. 그 교육비 때문에 내가 뭐 커리어상 그런 뭐 대학원 가는 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네. 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네, 교육비 지출하는 거에 대한 좀 부담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쵸, 그쵸. 싶습니다. 방금 이제 언더독님이 월세 세액 공제가 정말 꿀입니다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맞죠. 맞아요. 많이 중요하죠. 왜냐면 우리 청년들이 처음에 이제 사회생활 시작할 때 청년의 경우는 처음부터 보증금을 많이 갖고 시작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월세에 사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맞아요. 1년에 우리가 납입한 월세를 1,000만 원 한도로 해서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네. 17% 공제를 받습니다. 네. 네네. 최대 이제 1,000만 원까지 인정이고 거기에 대한 공제율을 17%로 곱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총 급여가 5,500에서 8,000만 원 사이에 계신 분들은 17%가 아니라 15%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월에 50만 원씩 월세를 내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 연에 600만 원이죠. 그리고 내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니까 17%를 월세 총 600만 원에 곱해서 계산을 하면 약 102만 원의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약간 2달 좀 안 되는 그쵸. 정도의 월세를 우리가 할인받는다. 그렇죠. 할인받는다. 네. 이거를 이제 나라에 신고만 잘 하면은, 그러니까 네. 증빙만 잘 하면은 네. 우리가 12개월 월세 중에서 2달치를 아낄 수 있다. 네. 이거는 너무 꿀이잖아요. 꼭 챙겨야죠. 꼭 챙겨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요즘 또 연말 다가오니까 광고 많이 보이는 게 연금이에요. 맞아요. 연말정산 환급 받으셔야죠. 연금 가입하세요. 약간 이게 무슨 논리로 연금까지 얘기가 되는 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연금세 공제도 있어요. 그렇죠? 네, 연금 저축 계좌나 개인 퇴직연금 계좌 IRP라고 하죠. 그리고 퇴직연금 계좌 중에 이제 DC 계좌에 근로자가 추가 납입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을 세액 공제를 했을 때. 해드리고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총 급여 또 나옵니다. 네,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공제율을 적용을 하고요. 5,5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12%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00만 원을 연금저축 계좌나 개인 퇴직연금 계좌 IRP 계좌에 냈을 때 이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에 추가 10%를 붙여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15%의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16.5% 공제율을 적용을 하게 되면 148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총 급여가 5,500만 원이신 분들은 세율 적용이 12%니까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13.2%를 적용하면 118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쵸. 네. 돌려받을 수 있는 건데 네네. 그래서 내가 연금에 납입하는 금액 이게 또 어떤 개념이냐면요. 제 연금에 대해 관심 많거든요. 네. 왜 이렇게 정부가 연금에 진심일까 하고 봤더니 국민들의 노후 대비가 잘 돼 있어야 나중에 사회적 비용이 많이 줄어들 수 있고 또 국민들의 어떤 노후 대비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창 경제 생활 하고 계실 때 노후 대비를 연금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 위해서 당근을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연금 납입을 하면 그걸 이제 여러 가지 수식을 거쳐가지고 당신의 세금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한다고. 네, 그렇죠. 맞아요. 네. 하지만 여기에서도 본질이 흐려지면 안 된다. 맞습니다. 그 당근을 먹기 위해서 덥석 물었는데 그걸 연금으로 안 쓰면 네. 다시 뺏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무 계획을 세울 때 우리의 노후 준비 목적으로 이런 연금저축 계좌나 뭐 YRP 계좌를 활용하는 거는 너무 좋아요. 겸사겸사 이런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닌 목적으로 당근만 덥석 먹고 나중에 이 돈 모여가지고 집 사야지 했는데 돈 뺄 때 이제 고민되는 거죠. 왜냐면 그때 누적 금액이 커지니까 내가 이제 뱉어내야 될 그동안 상급받았던 것들 생각을 하면 이 돈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단 그런 맞아요. 고민에 빠지시는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연말 시즌 되면 그 연말 시즌 외에도 연금저축이나 IRP에 대해서 워낙 금융회사들이 광고를 빵빵하게 때리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선 다 이걸 하려고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900만 원을 냈을 때 최대 이제 세금을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환급받는 게 148만 원이면 그럼 내 900만 원 다 내면 148만 원 세금 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900만 원을 다 넣었는데 실제 세금은 왜 148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밖에 안 나왔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거는 아까 초반에 제가 기납부세액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맞아요. 회사가 내 월급을 주면서 이 미리 신고한 세금이 내가 낸 최대의 세금의 한도인 거잖아요. 그 세금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면 내가 아무리 900만 원을 다 내서 공제율을 148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도 100만 원까지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낸 세금을 한도로 돌려받는 거지 내가 공제율에 적용해서 최대 환급액을 기준으로 해서 돌려받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정보를 잘못 오해하고 맞아요. 보면은 900만 원 내면 148만 원 돌려받는구나.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맞아요. 의외로 있는 거죠. 돌려받는 한도는 내가 이미 낸 세금에 달려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제가 좀 짚어드리면 청년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라고 이거는 이제 연말정산하고 또 관련 간접적으로 있긴 하죠. 기본적으로 소득세 자체를 굉장히 많이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마 만 34세까지 적용이 될 텐데 이런 중소기업 그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정책 같은 것들도 여러분 꼭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거는 내가 내야 하는 소득세 자체를 줄여두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연말정산 한 5년 정도 살짝 모르고 넘어가도 아마 괜찮을 정도로 굉장히 치명적으로 좋은 정책입니다. 네.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거쳐서 결정세액이 나왔어요. 짠.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내야 되는 세금 금액이 짠 하고 정해지게 돼요. 자, 이 단계부터 최종 연말정산 결말 포함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제 내가 항목별로 다 입력을 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을 다 입력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가장 그 원천징수 영수증 두 번째 마지막 오른쪽 구석에 이제 결정세액이라는 게 딱 찍힙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으면 이제 그 차액을 돌려드리는 거고 네. 기납부세액보다 이제 결정세액이 커버리면 그 차액을 내가 뱉어내는 거죠. 저는 최대한 이 결정세액을 0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연말정산을 제일 잘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돌려받았다라고 해서 그래도 나는 안 뱉어냈으니까 다행이다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200만 원, 300만 원씩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이 내는 세금이 그 정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막 10만 원, 20만 원 돌려받았다라고 해서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맞아요. 우리 이 영상을 보고 결정세액을 0을 찍어서 내가 낸 세금 다 돌려받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이번 연말정산 결정세액 0원 만들기 챌린지. 이제 찐 꿀팁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통틀어서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에는 주택과 관련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꿀팁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가 집을 구할 때 아무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적다 보니까
대출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음. 근데 이제 주택 자금도 소득공제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대출의 원리금이나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이제 소득공제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요건을 잘 모르고 하시면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고 날아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잘 챙겨주시면 좋은데, 일단 좀 용어가 어렵긴 합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쉽게 얘기하면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았으면 네.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준다라는 내용이에요. 한도는 이제 400만 원까지 이제 한도가 설정되어 있고요. 네네. 공제 대상자는 이제 근로자여야 되고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고 국민 규모 주택. 네네. 국민주택 규모. 네, 85제곱미터, 8호 국평이라고도 하죠. 부동산 맞아요. 얘기를 할 때 그 정도 면적의 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근데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이 85가 아니라 100제곱미터까지 인정을 해주거든요. 네네.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았을 때 이 공제받는 400만 원 한도가 아까 주택 청약 저축도 300만 원에 대해서 40% 공제를 적용하면 120만 원을 공제 받잖아요. 네네. 그것과 함께 공유를 해요. 아. 거기서 12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그러면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의 소득공제는 280만 원까지 인정이고, 이것도 이제 40% 공제율을 적용을 합니다. 네네. 만약에 원리금 상환액을 1,000만 원을 냈다. 그러면 40% 적용을 해서 400만 원까지 인정이 되는 거죠. 네네. 네, 좀 복잡한데. 살짝 복잡한데 네. 저도 여기서도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전세 보증금 대출 받았다. 그러니까 전월세 보증금, 네, 네. 보증금 대출 받았다. 그리고 이자 상환만 말고 원리금을 내가 갚고 네. 있다라고 하면은 네. 거기에 대해서 뭔가 또 당근을 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금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산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면에서 보통 전세 대출 이자가 좀 낮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원금은 안 내고 이자만 상환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내 소득공제 항목에 요소가 별로 없다라고 하면 이 원금도 좀 일부 상환하면서 소득공제를 좀 챙겨가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전세 말고도 네. 내 집 마련을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을 네. 위한 소득공제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이 혜택을 받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름이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예요. 너무 어렵죠. 그쵸. 이게 주택 담보 대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주택 담보 대출의 경우는 이자에 대해서만 이제 소득 공제로 인정을 해주고요. 여기도 이제 조건이 몇 가지 있어요. 일단 첫 번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그 취득 당시 올해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이 기준 시가가 6억 원으로 좀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 주택을 담보로 해가지고 금융회사에 대출을 받은 경우에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600만 원부터 이제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인정하겠다라는 네네. 내용입니다. 근데 요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최소한 상환 기간 설정을 10년에서 15년 이상으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도 이걸 할 때 처음에 저희가 집을 살 때는 빌라를 구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빌라 구입할 때 많이 대출 받은 건 아니어가지고 이자가 저렴해서 일단 대출을 받았던 건데 이 이자를 상환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요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신청을 할 때 일부러 기간을 좀 길게 간 거죠. 네. 좀 짧게 해서 빨리 갚을 수도 있었는데 근데 이거를 대출을 해주시는 심사 그 은행 직원들이 얘기를 안 해주세요. 아. 왜냐면 그분들은 이제 대출 심사만 해주시는 분이니까 네, 연말 이거는 정산까지. 우리가 챙겨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내 생애 최초 디딤돌로 해가지고 이율을 2.5%로 대출을 받았었는데 이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로 인해서 절세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 이율은 저희가 1.7% 정도로 와. 낮추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좀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준 시가 자체가 많이 올라가서 좀 대상 주택이 많이 적겠지만 지방의 경우는 기준 시가 6억 원 이하의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대출을 받으실 때 내가 이런 요건들 뭐 기간도 고려하셔야 되는 거고 금리 방식도 고정금리냐 뭐 비거치식이냐 뭐 이런 것들이 좀 몇 가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건을 잘 챙겨가지고 내가 대상이 되면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받아서 절세 혜택을 꼭 가져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너무 중요한 얘기네요. 사실 이게 디테일하게는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내가 지금 월세로 살고 있다면 전세로 살고 있다면 대출 받아서 주담대 끼고 뭔가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셨다면은 혹시 조금만 내가 조건을 달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게 없는지 네.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지금이라도 챙길 수 있는 것, 조금이라도 쉽게 할 수 있는 꿀팁이 또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실제 제가 하고 있는 네. 것들을 좀 공유해드리고 네. 싶은데 저는 기부를 통해서 좀 세금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근데 기부가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정치자금 기부금하고 그리고 일반 기부금인데 종교단체 외에 이제 기부하는 것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금을 매년 하고 있는 기부 활동입니다. 아, 많이 하는 건 아닌데요. 근데 제가 꼭 챙겨면 좋을 것들 같아서 말씀을 네. 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집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중고 물품들 네. 대부분 당근에 많이 파시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성향상 당근 거래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도 못 나가겠어요. 시간도 맞춰야 되고 장소도 뭐 정해야 되고 그거를 이제 구딜 스토어라든지 아름다운 가게 같이 이제 중고 물품 거래하는 그런 이제 센터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기부할 옷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저는 구딜 스토어에 많이 기부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제 구딜 스토어 같은 경우는 이제 발달 장애를 갖고 계신 장애인분들을 고용을 해주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제 입장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기증을 해서 또 제품화를 해주세요. 거기 가면 되게 싸게 맞아요. 물건들이 많이 좋은 물건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또 이런 기증을 통해서 기업도 이제 그런 세금 절세 혜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새 제품들을 기부하는 것도 싸게 구입할 수 있어서 네. 저는 이제 우리가 세액공제도 받고 좋은 일도 하고 또 낭비하지 않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일석이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영수증을 끊어야 되나요? 거기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도록 네. 거기에 저의 개인정보를 입력을 해놓으면 네. 한 번만 입력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제 이름만 넣어놓으면 이제 알아서 해주시더라고요. 아. 금액을 산출해주세요. 내가 기부한 옷에 대한 가격을 매겨서 그게 이제 기부가 되는 거고 그 금액의 15%를 기부금 세액공제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연말에 가면은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번에 몰리니까 업무량이 많아져서 너무 막판에 가면 기부금 공제 영수증을 그 다음에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쯤 가는 게 좀 덜 바쁠 때 갈 수 있는 거니까 혹시 그런 게 주변에 이런 시설이 있으시면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네. 저희 구딜 스토어에서 만나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팁이 있다면요? 많이들 이제 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고향사랑 기부금은 이제 지방 지자체에 기부를 해서 이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부액의 30%를 한도로 답례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만 원을 기부하고 10만 원은 세액공제 받지만 추가 답례품 3만 원을 받으면 오히려 덤이 더 큰 건 거죠. 그렇죠. 고향사랑 이음 홈페이지 가시면 각 지자체별로 이제 금액별로 이제 답례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쌀 받았어요. 10kg짜리. 와, 근데 저도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요 고향사랑 이음 홈페이지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여기에 요즘에는 귀여운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뭐 관광 상품도 판매를 해요. 그쵸, 이게 그쵸. 답례품으로 드려요. 이쁜 것들도 뭐. 굉장히 많고 실용적인 네. 것도 많고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또 많이들 아시는 게 정치 후원금도 있죠. 네, 맞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는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이제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에 기부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부분도 이제 10만 원 이하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만 원을 내면 10만 원 다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사는 자치구의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이제 정치 후원금을 이제 매년 입금을 해서 그분들을 이제 응원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후원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인기 있는 국회의원분들은 아마 지금 후원 계좌 다 닫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좀 내가 정말 응원하고 싶은 분이 있다. 그러면 연말에 몰아서 하지 마시고 연초에 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렇네요. 이게 약간 인기 있는 아이돌처럼 인기 있는 정치인도 네네. 금방 그 계좌 닫히기 때문에 나 언젠가 세액공제를 위해서 나중에 해야지가 아니라 연초에 그냥 빨리 해야 될 수도 있다. 네네네. 라고 말씀 주셨고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연말정산 미리 보기.
그냥 미리 보세요라고 정부가 열어준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이게 마침 저희가 방송하기 전주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제 시스템이 열렸고요.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불러오기를 하면 1월부터 9월까지 우리가 신용카드 사용액을 이제 조회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10월부터 12월까지 우리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서 얼마를 더 쓰면 되는지를 미리 계산을 해볼 수가 있고 그 외에 뭐 연금저축이라든지 IRP를 얼마를 납입을 하면 이 부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작년에 냈던 이제 세금과 소득을 기준으로 미리 계산을 해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아직 챙기지 못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이 있으면 지금 좀 여기 막바지에라도 한번 들어가셔서 맞아요. 계산해 보시면 아까 제가 뭐 1,900 얼마 이런 거 계산 직접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냥 시스템에 금액만 입력하면 걔가 알아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한번 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시스템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막바지에 뭘 해야 할지 힌트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꼭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연말정산은 실제로 진행되는 건 실제 실무적인 것들이 진행되는 건 연초잖아요. 네. 올해가 과세 연도 2024년에 대한 정산을 내년 1, 2월 정도에 하게 될 텐데 네. 이때 회사에 뭘 제출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전산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이미 상당 부분 전산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가끔 놓칠 수 있는 게 아까 월세액 세액공제 같은 아니면 전세 보증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같은 경우들은 집을 계약했다라는 계약서는 전산화가 안 되어 있는 자료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놓칠 수가 있으니까 이제 혹시라도 이런 계약서 사본 같은 거는 따로 준비를 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많은 팁들을 알려주셨는데 네. 이미 지나버린 세월들 네. 막 들을수록 앞으로 더 잘해야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네. 아씨 이거 놓쳤다. 아씨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연말정산 타이밍 놓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행히 복구하실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네.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해 보시면 좋은데요. 이 경정청구라는 거는 이제 납세자가 이제 과오 납한 세금을 이제 정부에 환급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제도예요. 이제 5년까지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런 경우들 있죠. 내가 월세 세액공제가 있는지 몰랐어. 네. 근데 그때 계약서를 안 내가지고 못 받았어. 그래서 넘어갔던 경우들은 다시 서류를 준비해서 5년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있거든요. 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미 지나간 것이라도 5년 이내 것들은 다 우리가 소급 적용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나중에는 진짜 큰 부자 되실 거잖아요. 네. 앞으로 소득이 더 커질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떤 공제 항목에 더 신경을 써야 되나요?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세율은 누진세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지면 결국에는 우리가 챙겨야 될 것들은 소득 공제 항목들을 잘 챙기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부양가족이 생기고 또 결혼을 하고 그러면 우리 부모님의 연세가 더 많아지실 거잖아요. 근데 부모님의 경우도 이제 연세가 60세 이상이거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직계 존속, 나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까지도 이제 부양가족으로 인적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은퇴하시고 특별한 소득 활동 없는 부모님이 계시면 우리가 뭐 자녀 외에도 이제 이런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가 공제의 대상으로 넣어서 우리가 세금 절세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 잘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은 인적공제를 되게 중요하게 보시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저도 저희 남편 그 연말정산 했을 때 저희 아버지를 올렸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연세도 또 많고 하시니까 뭐 부양가족 공제에 추가로 경로우대 공제 100만 원에 또 그때 치료하시는 질환 때문에 장애인 추가 공제까지 해가지고 한 분으로 45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저희가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녀가 없잖아요. 한 명당 150만 원이거든요. 인적 공제가. 그럼 저희 아버지 한 분이 저희가 자녀 셋을 낳아야 됐을 몫을 대신해 주신 거죠.
아. 450만 원 소득공제를 받았으니까요. 엄청난 거죠. 그쵸. 네. 엄청난 거예요. 매년 그리고 가능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또 이 연말정산 주제로 시청자분들께 꼭 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제가 연말정산을 잘하면 진짜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13월에 월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을 뭐 1, 2년 하고 끝날 일이 아니고 매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 달치 월급을 받아서 내가 전체 근로할 기간 중에서 12년을 이런 식으로 다 받았다. 그럼 1년치 연봉을 버는 거랑 마찬가지인 그쵸. 거거든요.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다 보면 또 익숙해지시고 또 나라에서 미리미리 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서 직접 한번 연습해 보실 수 있잖아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같은 걸로 충분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하다 보면 이해할 수 있고 저는 프리랜서지만 저희 남편의 연말정산을 통해서 그 여행 예산을 그걸로 확보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게 동기부여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나에게 동기부여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연말정산에 대한 저처럼 박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박사세요. 네. 실제로 최근에 박사를 수료하셨기 때문에 수료만 네, 했습니다. 박사님이 되셨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연말정산은 우리가 계속 할 거잖아요. 네. 조금씩 경험치를 쌓고 여러분들 꼭 연말정산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부자 될 거니까 절세 잘 챙기고 또 이번 2024년에 대한 것들도 정말 결정색 영업 만들기 챌린지 네. 같이 해보면서 연말정산 성공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주 3회로 확대 개편하는 어피티 오네요.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오늘은 인사드리고 저희는 매주 월목 아니고 월수목 아침 7시 40분 어피티 오네어에서 라이브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